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반갑고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3개월간 출제 영역 분석반인데요. 카페에 이미 공지해 놨습니다만 대략적인 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늘 프린트 받아 보셨을 건데요. 예복습 차원에서 나눠드린 것 뿐이지 또 이대로 반드시 진행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조금씩 앞당겨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 2월 달 학습량에 비해서는 1, 3월 달 학습량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방법은 1, 3월까지 안내해 드렸던 학습 방법과 동일합니다. 토탈 12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12주로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할 겁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프린트 활용 시 유의사항 안내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프린트를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구현모 선생님과 저는 강의하는 동안 매년마다 동일하게 프린트를 쓰진 않습니다. 매년마다 프린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매년마다 수업 내용도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강의를 들으셨다 할지라도 절반 정도는 새롭게 듣는 내용들일 테니까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작년 순서하고 전부 다 뒤바뀌어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교재 순서대로 다 맞춰놨다고 했습니다. 선의 서 시리즈, 선의 역 시리즈 이거 전부 다 그 순서에 맞게 지금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기출문제를 갖고 계신다면 왔다 갔다 하시기 좀 불편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읽기 교재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역사교육 첫걸음이라는 책이요. 이 책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략 한 챕터당 4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2주씩 이렇게 분량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주씩이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걸 뭐 몇 조까지 있고 이걸 몇 조까지 있고 이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한번 개관을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복습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몇 번 읽어 드릴 겁니까 그럼? 3번 읽어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지능이 떨어지시는 분 아니라면 이 정도 읽어 드리면 어떤 내용들인지 다 알 거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정말 또 지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까 봐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요. 전체적인 구조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터디용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둘 다 내용은 동일한데요. 표와 내용은 동일한데 요건 수업용 자료고요. 요건 스터디용 자료입니다. 암기카드 자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부분 가지고 또 1, 3월달 하셨던 것처럼 암기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출문항 풀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문항풀이를 하는데요. 오늘 수업 자료 같은 부분 이렇게 보시면 수업 해설이야 관련 개론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개론서 관련한 페이지라든가 개론서 내용은 별도로 더 추가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뒷부분 나와 있는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7가지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요. 그 변형 문제가 통상 기입형 한두 개, 그 다음에 서술형 5, 6개 정도로 이제 매주마다 구성돼서 나갈 건데요. 해당 문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신문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항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기출 해설 내용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수업 시수가 지금 이렇게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12주밖에. 그래서 제가 나머지 개론서들을 다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색 책, 녹색 책, 파란 책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계속 다 읽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대신 그런 내용들 대신에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관련한 부분들을 좀 읽어드릴 거고 또 전체적인 구조나 개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무튼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수업 시간은 8시 반부터 해서 1시까지. 이제 뭐 1, 3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1시 넘는 일은 절대 없겠죠? 가끔 시계가 틀려서 1시 3분 이렇게 갈 때는 있는데요. 제가 틀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 정도에 끝낼 거고 수업은 토탈 4타임으로 쪼개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4타임으로 쪼개서 할 건데요. 한 2타임 정도는 이런 부분에 이제 이 뒤로 갈수록 이건 한 타임 쪽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계획서를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한국사나 동양사나 서양사 같은 경우는 그냥 시대 순서대로 안배를 하면 끝인데
역사 교육론은 매번 짤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이거 한 장 이렇게 만드는데도 꼬박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읽어보고 검토하고 분량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강의계획서 올려달라는 말도 굉장히 짜증나고요. 이걸 구상하는 것도 짜증납니다. 역교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좀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에 해당되는 내용들 전부 다 써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쓰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제어하고 이렇게만 그냥 표시를 해놨습니다. 페이지까지로만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예습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 정도 페이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습, 수업, 복습 이 세 가지 가운데 꼭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 3월은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습, 수업이 중요한데 이제 4, 5, 6월 3개월 동안은 수업과 복습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업과 복습이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또 1, 3월 달 같은 경우는 프린트 내용 보신 분들 있고 안 보신 분들 있고 선택지인데요. 4, 5, 6월 달은 프린트를 씹어 먹듯이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고 전부 다 외우도록 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중간중간 제가 프린트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 잘해갖고 다니는지 제본 잘 묶어서 다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분 시켜서 걷어다가 검사해서 매 주마다 제대로 체크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직강생 286명 전원 다 걷어서 수합해서 검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요 애 복습 범위는 요 수업 내용 그대로 할당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통상 요 정도 범위가 오전 수업 들으시고 점심 식사 1시간 하시고 오후를 기준으로 6시, 그러니까 저녁 시간 식사 전까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물론 암기는 불가능해요. 읽어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암기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언제 하셔?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나셔서 7시부터 여기 이제 문 닫을 때까지 9시 반까지 스터디를 하시거나 뭐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 요 내용 암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전부 다 잘 새겨 들으시고 시키는 대로 잘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혹 이렇게 공부 오래 하시거나 또는 작년에 안타까운 점수가 떨어지셔가지고 자기만의 공부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본인만의 똥꼬집을 빨리 버리고 보편적 방법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이대로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집은 대략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역교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선의 역 시리즈 들어가 있는 목차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서양사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집 이렇게 순서대로 편집하는 것도 무려 4주 걸렸습니다. 4주. 순서대로 다시 편집하고 빠졌던 문항 집어넣고 너무 쉬웠던 문항들은 또 제끼고 또 2001년도, 2000년도 99년도, 99년 5월 이런 문항들을 일부러 다 뺐습니다. 의미 없는 문항들이 너무 많고 지나치게 옛날 문제라서 전부 다 뺐습니다. 토탈에서 그래서 중복된 문제 8문제를 제외하고는 323문항입니다. 323문항. 역교, 서양사 두 가지 합쳐갖고 이야기입니다. 역교는 196문항이고요. 서양사가 127문항입니다. 역교가 196문항이고요. 서양사가 127문항입니다. 고대사 같은 경우가 29문항이고요. 여기가 32문항, 그 다음에 근대사가 40문항, 현대사가 30문항, 이슬람사가 6문항, 이렇게 해서 토탈 127문항입니다. 앞에 역사교육 부분은요, 파트 1 부분의 문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23문항이고요. 파트 2 부분이 73문항입니다. 두 가지의 출제 범위를 보자라면 최근에는 파트 2 부분의 출제 문항이 굉장히 수가 많아져 있고 1, 3월에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변별도가 제법 높습니다. 따라서 N수생들은 이 부분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강조했다시피 이 부분에 관련한 대다수의 문제들은 당분간은 여러분 시험 보시는 당분간은 요 서적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 플러스 요 부분 관련한 내용까지를 결합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신 방향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략 그럼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일주일에 이걸 16문항씩 정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역사 교육 같은 경우를요. 서양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1문항씩 정도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12주 안에 해당되는 문항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시간 빠듯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관련한 부분들의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저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단 1분도 이외의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당부의 말이나 어떤 질문 또는 뭐 조언의 말들, 격려의 말들 이런 것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8시 반 이전에 할 것이고 1시 이후에 할 것이지 그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3회 경고하고 무조건 퇴실 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여기를 보지 않고 책을 보고 있다거나 여기를 보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거나 해당 과목 시간에 다른 내용의 책을 보고 있다거나 이러면 3회 경고하지 않고 곧바로 퇴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환불을 하고 이후에는 절대 제 강의를 듣지 못하도록 학원 측에 조치하도록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간혹 그런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학원 다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 좀 보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라고요. 엄청 큰 잘못입니다. 엄청 큰 잘못이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엄청 큰 잘못이라고요. 따라서 그 잘못을 저지르시면 그 상응한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것이고 그건 본인들의 책임이니까 중고등학교 입시학원에서 하셨던 행동들을 고시학원에서 할 때 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할 거냐면 여기 강의 계획서 지금 첫 번째 들어가 있듯이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프린트 활용 시 유의사항 부분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갔던 프린트 강의 계획서 빼면 지금 세 종류 있죠? 예, 암기카드 나간 부분은 커팅 잘 하셔가지고요. 1, 3월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잘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갔던 게 구조도 들어가 있죠? 예, 향후 저는 역교로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바꿔버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형식으로 그려 나가게 되면 그 구조도 형식 가운데서 책의 내용이 있는 가운데 빠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거기다 채워 넣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그 수업 프린트 있죠, 이제? 기출문제 해설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변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해설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이미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책하고 똑같이 굵은 글씨로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글씨와 밑줄 친 부분들은 반드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맨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풀어드리는데, 정답은 안 나눠드릴 겁니다. 구은모 선생님은 아침에 제가 뵙고 말했는데 따로 정답을 나눠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과목의 특성상 정답은 나눠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칙은 아니고요. 이번 주 한번 해보고 만약에 답을 적으시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 곤란하다 싶으면 답을 제가 따로 정리해서 나눠드리든지 하고 어쨌든 첫 주 때는 구은모 선생님은 저한테 제안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프린트로 안 나눠주시지 말고 카페에다 답을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안 나눠주든지 아니면 카페에 따로 답을 게시해 주든지. 아시겠죠? 예,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을 안 쓰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고 또 시험지 프린트를 나가는 걸 안 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프린트 전부 다 만드는데 당연히 신경 쓰고 노력하고 힘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저 강의 24년 동안 해오면서 한 번도 여러분보다 많이 잡은 적 없습니다. 그럴 만큼 게으르게 살지도 않았고 만약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된다면 항상 말하지만 이 강의는 그만둘 겁니다. 제가 부끄러워서라도 이 앞에 서지를 못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정성 들여서 만든 프린트인 만큼 정성 들여서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접어서 어디 휴게실 같은 데 놔두게 되면 제가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학교 가셔서 아이들이 여러분께 그렇게 프린트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프린트 찢어버리거나 휴지통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조교들이 만들어준 학원 선생님들 걸 그렇게 하시고요. 구쌤이나 제 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전부 다 저희 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이런 부분인데요. 역사교육 첫걸음 관련한 부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시험 문항에 무려 3문항에 나왔습니다. 무려 3문항에 나왔다고요. 3문항이요. 일본 문항도
여기서 출제가 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 텐데 밑에 각주도 있고요. 그 피터 리가 말을 하고 있는 실질적 개념과 절차적 개념에 관한 부분들도 이 책 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타히스토리 관련한 언급 내용도 여러분 읽어보시는 일반 결혼서에는 없는데 이 서적 안에는 들어가 있어서 읽어보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4개의 챕터요. 자, 4개의 챕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 교육 과정입니다. 읽어볼까요? 역사 교육 과정. 그 부제 한번 읽어보세요. 부제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거지. 그럼 누가 답해봐. 누가? 응? 교사가 무엇을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응? 그 누구를 잘 맞아 잘 맞는데 누구를 고려하여 학생들을 고려하여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묘사되어 나타난 교과서가 있을 거고, 그 교과서나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만드는 실행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 그 교사가 직접 교실 안에서 구체화되게, 현실화되게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1장이에요. 알겠습니까? 내용은 몰라도 돼. 1장이 뭐라고요? 제목이? 역사 교육 과정이라고요. 부제가 뭐라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외워야 된다고. 외워만 두면 나중에 관련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스키머로 남게 될 거야. 근데 외우지 않으면 스키머로 안 남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 알겠나요? 자, 한 번 더입니다. 1장 제목이 뭐라고요? 역사 교육 과정. 부제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겁니다. 2장은요? 역사적 사고입니다. 역사적 사고. 자, 고개 들고요. 고개 드시고요. 저 뒤에 고개 듭니다. 2장이요? 역사적 사고요. 부제는요? 네, 책 보셔도 돼. 부제는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가르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네? 왜 중요할까요?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왜요? 관점이 변화했기 때문이지. 곧 구성주의 교육관의 확산으로 인해서요. 학습자도 마치 누구처럼? 역사가처럼 역사학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곧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더 나아가서 텍스트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의 뭘 구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러티브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내러티브 구성 능력 또는 구사 능력 이런 것들이 21세기 역사학습의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2장 제목이 뭐라고요? 역사적 사고요. 부제가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가르치는 것은 왜 중요한가? 1장이 뭐라고요? 부제가 뭐라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2장 제목이 뭐라고요? 역사적 사고. 부제가 뭐라고요?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가르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아시겠죠? 3장은요? 역사 내러티브입니다. 부제 있습니까? 뭡니까? 뭐라고? 왜 역사 교육에서 내러티브를 말하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내러티브가 역사 교육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그치? 뭐 안 봐도 알겠지만 3가지 용도로 쓰여왔죠? 3가지 용도로 쓰여왔다고요. 1. 서술 방식. 그죠? 역사의 서술 방식이었는데 그 서술 방식이 교과서 서술 방식의 변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곧 설명 텍스트와 내러티브 텍스트의 조화로 나타나게 돼서 교과서 서술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활용하는 학습지 또는 교사가 활용하는 일체의 보조학습 자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러티브 양식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이었습니다. 내러티브 인지 양식이라고 불리죠. 브루너이에서 패러다임과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으로 구분되어 왔었는데요. 그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역사적 사고의 본질에 가깝다라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내러티브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를 의미합니다. 그 교사가
이야기식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 인물의 행위와 연관한 부분으로서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연대기적 순서의 기초에서 이양적 대비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수업 방법을 내러티브식 수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역사교육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내러티브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3장 제목이 뭐라고요? 부제는요? 왜 역사교육에서 내러티브를 말하는가? 왜 역사교육에서 내러티브를 말하는가? 마지막 4장입니다. 역사 교수법입니다. 교수법. 실은 교수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글을 쓴 백은진 선생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수학습법이라는 말을 줄임의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수학습 상황 또는 교수학습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행위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제 있습니까?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토탈 책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장마다 전부 다 부제가 들어가 있어. 이해해? 부제는 무슨 기능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해당 챕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중심 질문, 핵심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해해요? 해당 주제 또는 해당 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핵심 주제 또는 중심 질문 이런 구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다 그렇게 써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책의 제목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옆에 뭐까지 외워야 돼? 부제까지 외워야 돼. 이해해? 자, 4분이 썼습니다. 1부는 누가 썼고요? 김성자 교수가 썼고요. 2부는요? 김민정 교수가 썼고요. 3부는요? 그러니까 3장은요? 이미미 선생이 썼고요. 마지막 4장은요? 백은진 선생이 썼습니다. 머릿말을 읽어보시면 4장 역사 교수법을 읽기에 앞서서 앞에 2 챕터를 읽는 게 좋다라고 써 있어. 앞에 2 챕터란 2장의 역사적 사고와 3장의 역사 내러티브를 읽는 게 좋다라고 쓰여 있어. 1장은 아무 때나 읽어도 상관없다라고 쓰고 있고 2, 3, 4장을 읽는데 단 4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2장과 3장을 읽고 난 후에 읽으면 좋다라고 써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1, 2, 3, 4 이렇게 읽으면 된다라는 말이야. 이해해? 1, 2, 3, 4 이렇게 읽으면 돼. 아니 1, 2, 3, 4 이렇게 읽으면 돼. 1, 2, 3, 4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머릿말 봐보자. 자, 상식적으로 그 앞에 날개 부분에 써있는 그 분들 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시거나 저보다 좀 아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거든. 연배로 치면 한 분은 서강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교수시고요. 한 분은 홍대 교수시고요. 한 분은 평가원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인천대 지금 교편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현행 지금 이제 1세대 분들, 그러니까 1세대 분들이 여러분 뭐 남색책, 뭐 녹색책 이런 분들 저자시거든요. 그분들은 다 지금 올해 퇴임이거나 아무래도 저도 내년까지는 다 정년 퇴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교육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일 테고요. 좀 안타깝지만 남자는 없어요. 네. 앞으로 역사교육계에 남자는 없습니다. 당분간 10년 정도는 여성분들이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여성분들이 주도를 하게 된 만큼 힌트를 드립니다. 여성분들이 주도를 하게 된 만큼 문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다고. 문항이 짧아져 길어져? 길어집니다. 길어지고요. 사례 문항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문항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 분들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몇 분씩은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지금 요 분들 가운데 2분이 대학원의 교재로 지금 교대원생들한테 요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생들한테요. 교육대학원생들이 돈 내고 600만 원 내고 지금 한 학기 동안 이걸 듣는 거거든. 그만큼 돈은 받지 않지만 그 이상의 혜택을 그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봅시다. 머릿말. 이 책 왜 써냈는가라는 저술 목적이 하고 있죠? 그죠? 내가 결혼서 읽을 때 요령 말씀드렸었지. 기억나? 요렇게 제목을 붙여. 단락에 제목을 붙이라고. 그럼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야? 그래, 물으면 중심 질문으로 바꾸면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라는 거지. 왜 쓰게 된 것 같아? 넷째 줄에 써 있잖아, 거기. 이 책을 통해 역사교육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역사다운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론의 서적인데, 그간은 이론과 현장 간의 갈등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그런 말 한다라는 거지. 저한테도 매번 그런 말 하거든. 유형시험 볼 때 선생님한테 역사교육론 많이 배웠는데요. 학교 가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아픈데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네 분한테는 얼마나 아픈 이야기겠어 이게. 본인들의 유용성이 없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현장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분들도 뼈 아프게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걸 조금 더 규명하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만든 서적이라고. 이해해? 넷째 줄에 역사교육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역사다운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 거라고. 이해해? 뭔 말인지? 그럼 그 페이지 전부 다 묶어가지고 무슨 목적? 저술 목적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쓰라는 거지. 저술 목적이라고.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는 뭐 써 있어? 오른쪽 페이지는 이 책의 특징이야, 특징. 이 책을 어떻게 썼고, 그러니까 서술 방향과 특징을 지금 압축해 놓고 있는 거거든. 어디까지야? 6쪽에 아래에서 8번째 줄까지지. 그지? 묶어. 뭐라고 쓰라고? 구체적인 서술 방향과 특징이라고. 서술 방향 및 특징이라고. 그 다음에 6쪽의 마지막 문단부터 8쪽까지 8쪽 어디까지? 첫 번째 문단까지지. 그지? 뭐 하고 있어? 모별 내용 소개. 장별 내용 소개지. 장별 내용 소개. 쓰고 있는 거니? 그 다음 8쪽의 두 번째 문단은 읽기 방식 또는 이분들의 읽기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 나머지 9페이지까지는 Thanks for everyone, Thanks for someone 이런 이야기지. 그치? 자,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또는 학원에 복습하실 때 머리말 꼼꼼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돼. 자, 그 다음 장 1장 역사교육과정 옆에다가 김성자라고 쓰고 시킨 대로 해. 김성자라고 쓰고요. 2장 역사적 사고 김민정이라고 쓰고 3장 역사 내러티브 이미미라고 쓰고 4장 역사교수법 백은지은이라고 쓰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역사교사로 밥벌이 하고 살 건데 이런 분들 이름도 모르면 안 되겠지? 그 다음 4장 그 백은진이라고 쓴 옆에다가 괄호 열고 뭐라고 쓰냐면 2장 3장 읽고 읽기 2장 3장 읽고 읽기라고 써. 자, 그럼 1장 읽어보자. 이제 제목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보고 시작할까? 이 책은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4장으로. 1. 역사 교육과정. 부제가 뭐라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는 구성하는가. 2장 역사적 사고. 부제가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역사적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치는 거. 그지? 역사적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왜 중요한가. 3장 역사 내러티브. 부제는 왜 역사교육에서 내러티브를 말하는가. 4장이 역사교수법. 부제는 읽어봐.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알겠죠? 4장 전부 다 외우시고 목차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읽는 방법은 이 개론서만 그래. 실은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모든 읽어봤던 대학 서적이나 전문 서적을 읽을 때 다 동일해. 다 동일해. 읽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 다 가르쳐 주셨었는데 여러분 대학 때는 이런 거 가르쳐 준 사람 없지? 그지? 저 학교 다닐 때 은사님들은 어떤 거 가르쳐 주시냐면 자, 니들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900번대에서 살아야 된다. 역사 관련 디지털 서가 번호에
시리얼 넘버 맨 앞부분이 몇 번대야? 900번대야. 그래서 이렇게 꼽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거부터 가르쳐줘. 자, 901번부터 999번까지를 있다라고 봐보자. 자, 제일 먼저 이렇게 꼽혀 있으니까 이게 책 제목이야.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부제야.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저자야. 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출판사다. 따라서 앞으로 책을 고를 땐 제일 먼저 시선을 일로 가는 거다. 일로. 응? 저자들한테 가는 거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주로 몸담고 있는, 주로 본인들의 저작물들을 쓰게 되는 출판사를 외워야 된다. 출판사를. 응. 그게 니들이 서지를 하는, 그러니까 문헌을 찾고 문서를 찾는데 가장 단기간 내에 찾을 수 있는 요령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어. 이해해? 참고로 저 때도 인터넷 있었어. 어? 인터넷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검색하시는 거나 제가 검색하는 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방금 제가 읽었던 방식 그대로 읽으라라고 대학교 교수님들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걸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야. 알겠나요? 자, 1장입니다. 1 들어가며 15쪽이에요. 들어가며 한자로 바꿔봐. 도입 또 도입 또 초입 서론 들어가며 서론 응? 서론 그럼 들어가면 반대말은 뭐야? 나가며 그럼 결론이야? 어? 입론 그지? 여기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있을까요? 논지가. 그 논지를 뭐 하는 단계? 세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응? 입론. 이걸 한글로 바꾸면 문제제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장을 집필하신 김성자 교수는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라는 걸 개괄해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내가 왜 이 장을 쓰게 됐는가라는 걸 개괄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해? 봐보자.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지금 사례 2가지 써놨다라고 써있지? 세 번째 줄 보면 사례 1-1에는 두 학교의 세계사 연간 지도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그랬어. 두 학교의 세계사 연간 지도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다고. 이해해? 그리고 그 밑에 맨 아래줄 봐볼까? 아래 세 줄 보면 이런 점에서 이 사례에 제시된 연간 지도 계획표는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 수준에서 계획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두 단어 합치면 교사 수준에서 계획한 세계사 연간 지도 계획안이네. 그치? 뭐 수준에서 계획한? 교사 수준에서 계획한. 응? 교사 수준에서 계획한 세계사 연간 지도 계획안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해해? 자, 뒷장 사례 넘겨보자. 하나는 동그라미 고등학교, 하나는 세모 고등학교거든? 동그라미 고등학교의 교사는 그 표 안을 보면 월, 주차, 동그라미나 세모 고등학교 교사가 똑같아. 그런데 그 다음 칸이 다르지? 그지? 동그라미 고등학교 교사는 대주제로 뭘 쓰고 있어? 제국. 자, 이 제국이란 말에 교육과정이 있니? 없어. 그러니까 교사가 새롭게 재구성한 거야. 어렵게 말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교사가 전면적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한 거야. 주제로, 제국이라는 주제로. 이해해? 자, 두 번째 거야.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이렇게 써있지. 그지? 그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라는 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2018 세계사 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뭐 중심의 내용 구성이야? 내용 조직으로? 지역이야, 지역. 지역 중심의 내용 구성. 만약에 그걸 조금 오버해서 보자라면 무슨 권과도 좀 닮아있기도 해.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문화권하고 닮아있지. 그렇지? 꼭 역사과 내용 조직 방안을 쓰라라고 그러면 문화권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야. 왜?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권적 조직 또는 지역 중심의 내용 조직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곧 땡땡 고등학교와 세모 고등학교의 두 교사는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은 같아. 이해해?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이 다르지. 이해해? 동그라미 교사는 뭐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모고등학교의 교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기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교수를 꿈꾸고 있다고. 이해해? 그 밑에 상태 안 좋은 애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봐보자. 예비교사 A, 여러분이죠? 동그라미 학교의 세계사 연간 지도교육표는 교과서 순서하고는 완전히 달라. 교과서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들을 조직했어 라고 했어. 상태가 좀 낫지? B, 세모고등학교의 학교는 교과서 순서대로 되어 있긴 해. 그렇지만 교사가 생각할 일종의 학습 목표이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거나 탐구해보아 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이것이 있고, 중심 질문이 있고, 그 중심 질문에는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A, 둘 다 정말 다르네. B, 오 정말로 다르네.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지. 바보들이지. A, 교사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어? A가 좀 더 바보처럼 느낌이 들어?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걸 통해서 이 교사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였다? 그 사례 1-1의 제목이야. 같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따라? 교사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지? 그럼 이런 거잖아. 구상을 해보면 다음에 분명히 하게 될 이야기는 교육과정이란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교육과정이란 뭔가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이 교육과정의 유형이나 내지는 교육과정의 레벨, 수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문서 수준의 국가교육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더 줌인을 해오면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는 누구 수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겠지. 이해해? 응. 근데 이 교사들이 지금 서로 다르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 이해해? 동그라미 고등학교와 세모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응? 그렇게. 그렇지?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뭘 결합시켜서? 이걸 결합시켜서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렇지?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쳐보자. 이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쳐보자고.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나오지? 니들이 출제자가 돼보자. 뭘 내겠냐, 니들은? 응? 이러고 내겠지, 이런 거. 그지? 왜? 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쓰라고 나오겠지. 그지? 좀 어렵게 내볼까? 하나 더 어렵게 내보자. 그 표 안에 있는 말로 바꿔보자. 좀 어렵게 내보자. 뭐 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중심질문 쓰라고 할 수 있겠지? 응. 쉬우면 중심질문을 쓰라고 할 거고, 어렵다라면 중심질문 사례 가운데 하나를 쓰라고 하겠지? 이해해? 그러니까 꼭 이걸 읽으면서도 중심질문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중심질문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이해해? 좁혀 말하면 누가? 학습자가, 배우는 학생이 꼭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뭐 했으면 하는 거야? 탐구했으면 하는 거야. 탐구했으면. 학습자가 꼭 탐구했으면 또는 탐구하기를 바라는 질문을 중심 질문이라고 해. 이해해? 학습자가 의문을 갖거나 또는 의문을 갖는 것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기를 바라는 질문, 그걸 중심 질문이라고 표현한다고. 이해돼요? 자, 하나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시험 문제로 바꿔본다라면 그 예비교사 A의 맨 마지막 대답을 봐봐. 교사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어? 라고 쓰고 있지. 그렇잖아. 그럼 뭐에다 괄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교사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왜냐면 교사교육과정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에? 또는 교사가 재구성한 교육과정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야. 근데 뭐는? 국가교육과정은 고유명사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읽어보자. 그러면 17페이지 밑에
17쪽 그 표 밑에 읽어볼게. 사실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교육과정이라면 의뢰 뭘 떠올린다? 국가교육과정만 떠올린다. 이때 국가, 교육부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것으로서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과정 하면 그건 뭘 떠올린다? 국가교육과정.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의 강제성을 떠올린다는 거지, 강제성을. 국가에서 꼭 이것만큼은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최소한의 목록을 말하는 개념이니까 강제성을 수반하는 것이겠지. 이해해?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체제, 소위 무슨 형이야? 중앙집권형이야? 지방분권형이야? 중앙집권형이야. 이런 걸 교육과정의 실행 영역에서 교육학 부분에서 뭐라고 배웠어? 상향식이라고 배웠어? 하향식이라고 배웠어? 하향식이지. 아래를 향해 있는 거잖아. 중앙에서 아래를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식? 하향식. 이게 소위 말하는 중앙집권형, 지방분권형, 중앙집권형. 우리나라가 계속 이래 왔다라는 거지. 그런데 6차 교육과정 이후로 우리나라는 조금씩 지방분권형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 6차 교육과정 이후로. 그러니까 1992년 이후가 되겠지? 이해해? 그러니까 제가 막 대학에 막 들어가고 대학에 공부하고 이럴 무렵에서야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가 지방 수준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이해해? 맞아, 읽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실행하는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교육과정이 역사교육에 미친 영향도 매우 컸다. 그러다 보니 역사교육의 교육과정 논의 역시 주로 국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안에서 주로 논의되어졌던 것은 사회과 통합 문제, 역사과 독립 문제, 학교급별,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어떤 역사 과목을 만들 것인가, 또 그 역사 과목을 만든다면 과목 내에서 어떤 내용 구성이나 내용 조직을 취할 건가, 어떤 내용 구성이나 어떤 내용 조직 방식을 취할 건가,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 계열성이라고 불러. 그렇게 계열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과목 내용을 어떻게 늘어놓을 건가라는 거지. 늘어놓는다는 말이 뭐였어? 영어로? 조직이었어. organize였어. 배울 과목이나 배울 내용의 순서를 정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불렀어? 조직이라고 불렀잖아. 조직. 그지? 선정과 조직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고? 구성이라고 불렀고. 1, 3월 달에 했었잖아. 아니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상관없어. 내용을 선정하고 고른다니까? 골라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늘어놔. 배열하는 거죠. 오가나이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컨스트럭처라고 부른다니까? 구성이라고 불러. 구성. 이해하겠어? 학자들에 따라서 이 표현을 이거하고 동일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 조직하고 구성을 구별 없이 동일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구성은 뭐과 뭘 합친 거다? 선정과 조직을 합친 거지. 이 부분 배웠던 거 기억나?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자원. 국가, 사회적 요구, 학습자 요구, 학문의 요구 이런 것들이었지? 내용 선정 시 꼭 우리가 고려해야 될 원리 또는 기준, 중요성이었고 기억나? 중요성이 네 가지였지? 1. 본질 2. 도구 3. 과거의 가치 4. 현재의 가치. 기억나? 역사 교육적 내용 선정으로 바람직한 역사 교육에 있어서 내용 선정의 기준 6가지였지.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절성, 적용성, 균형성. 시작. 시작. 크게 못 외우신 분들 듣게. 시작.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절성, 적용성, 균형성. 시작. 옳지. 그런 거였지. 그 다음에 내용 조직 관련해서 내용 조직을 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대로 가르칠 것이냐. 그 초, 중, 고등학교별로 계열화를 시키는 문제라고 그랬잖아. 이 부분을 있어서 교육 과정상에 적용되는 원칙은 세 가지였어. 계속성과 계열성과 통합성이었고 역사 과목에서는 이게 크다라고 했었지.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주의적 접근을 따를 수도 있다고 그랬고 심리주의적 접근을 따를 수도 있다고 그랬지. 이쪽이
나선형적 확대 과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쪽이 환경 확대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고 이게 1, 3월달에 복습했던 내용이었어. 기억하고 모르겠으면 선유역 다시 한번 봐보시고. 자, 그 말이었다. 그래서 지금 18쪽 세 번째 줄을 읽고 있는데 사회과 통합과 역사과 독립의 문제. 그게 주로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됐던 문제라고. 두 번째, 학교급별 계열화의 문제. 세 번째, 각 과목의 내용 조직 방식 문제. 네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연구사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이 국가교육과정이 강했었을 때 주로 논문이 나왔던 것들이라고. 주로 연구되었던 것들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는 국가교육과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학교 역사교육 역시 제대로 이룰 것이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따르면 중앙형의 사고방식이야? 지방형의 사고방식이야? 중앙형. 그러니까 중앙 집권형 교육 과정에 대한 맹신이죠. 맹신. 이해? 국가교육과정만 잘 만들면 실제로 뭐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단위 학교의 역사교육, 이른바 역사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잘못됐다라는 거지. 이해? 알잖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이게 구현되어 나타난 검정자의 교과서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이걸 직접 교실에서 구현하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어. 이게 아무리 좋아봐. 누가 안 하면 땡이야? 교사가 안 하면 땡이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 돼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극단적으로 이게 개판이고 엉망이라더라도 이게 살아있으면 된다니까? 그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엉망이더라도 말이지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돼.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교육부의 정책이나 교육부의 문서가 잘못됐다라고 치더라도 교사들이 깨어있으면 된다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런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곧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행자는 누구이기 때문이다. 교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약에 5.18 또는 4.3 항쟁 이걸 교육과정에서 뺀다. 교과서도 뺀다. 우리는 넣는다. 그지? 왜? 말했잖아. 실행자라고. 실행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만든 실행자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만 교사의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돼. 교사가 전문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인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성과 무슨 성? 자율성과 전문성이지. 저 같은 학원 강사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이해해? 왜? 공무원이 아니잖아. 또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사는 어때? 전문직이야. 국가 공무직이고. 이해해? 그러니까 무슨 성을 담보로 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해.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집단은 절대 여기서 강요할 수 없어. 이렇게 해라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국가에서 변협에게, 국가에서 의협에게, 그러니까 변호사협회, 국가에서 의사협회, 니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진료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변호해라. 이럴 수 있어? 없어. 마찬가지야. 교사협의회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우리는 무슨 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전문성. 2차 면접용 답변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놔. 교사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가진 존재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존재라고요. 이해하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스러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수준의 교육과정에 비근할 정도로 수업 수준의 교육과정 또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어서도 뭐 해야 돼? 전문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교사 전문성의 핵심은 이렇게 수업 계획을 잘 짜고 그걸 실행에 잘 옮기고 그에 따라 피드백, 이른바 성찰을 잘 하는 것이야. 계획을 하고 플랜을 하고 수업 실행을 해. 엑스큐션, 이른바 프로세스를 하는 거라니까. 플랜을 하고 프로세스를 해. 그 다음 마지막 뭘 하는 거야? 성찰을 해. 피드백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어? 플랜, 프로세스, 피드백. 저걸 잘해야 우리가 무슨 직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둘째 줄이야.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를 국가교육과정의 단순한 땡땡자가 아니라 실행자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위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그런 욕망이 들지. 위에는 실행자라고 써 있으니까 나도 왠지 답을 무슨 자라고 바꾸고 싶어. 그런 욕망이 들지. 그지 않아? 근데 그런 욕망을 버리라고.
항상 말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적확히. 예. 또 이걸 꼭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바꿔도 상관은 없어. 틀렸다고는 안 할 테니까.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용어를 써서 다시 바꿔봐. 그렇지.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렇게. 무슨 자? 재구성자. 이렇게. 알겠죠? 이분이 어떻게 쓰다 보니까 잉크가 좀 남아가지고 좀 굵게 쓰게 됐을까? 중요해서 굵게 썼을까? 그지? 지금은 그렇게 웃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교사의 역할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 그런데 A라는 사료, B라는 사료, A라는 자료, B라는 자료. 이거는 국가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사. 이건 국가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교사 해놓고 A와 B에 나타난 교사의 변화, 교사관의 변화를 쓰시오. 이러고 또 못 써. 교사관의 변화를 쓰시오. 이게 작년 문제 패턴이지. A에서 B로의 변화 과정, 변화 내용 또는 뭐 비교하시오 이런 부분 패턴이잖아. 작년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게. 그럼 이건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교육과정의 실행자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자로의 변화 이렇게 적확히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모두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만약에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외워야 되는 게 한정적이다,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단어에만 쓰겠지만 단어에 밑줄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다 구 또는 절 또는 문장에다 밑줄을 통으로 긋는 것은 이런 문항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이 책의 저자들은 이건 내가 꼭 시험 문제 낼게 라고 하는 것만 굵은 글씨로 써놨어. 왜냐하면 머릿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책의 주 타겟이 여러분이다라고 명확히 써두고 있거든. 예비교사다. 그치? 그렇다고 나한테 만약에 책을 쓴다고 그래도 임용고 씨 수험생이다 이렇게 쓰기는 그렇지.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책 팔기 위해 썼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책에 머릿말에다가 예비교사들을 위한 실용적 지침서로 기능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그리고 맨 머릿말 끝에다가 관악산 어느 줄기 아래에서 뭐 이렇게 또 쓰겠지. 그렇잖아? 그 저자들이 쓰는 일반적인 라임이야. 그 수사란 말이지. 수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키워드는 정확히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써들어 놨던 걸 봐봅시다. 들어가기.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뭐야? 요거. 그쵸? 시험 문제 반드시 물어볼 건 요 단어를 물어보겠지? 이게 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문제. 네. 또는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되겠지? 작성 방법, 문구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아까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만 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자 또는 재구성하는 주체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난이도를 높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이렇게 사례 비교한다고 그랬어. 사례 비교. A 교육과정의 사례로 A 그 지도계획의 사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뭐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요 이야기를 줄 거고 여기는 능동적으로 뭐하는 사람? 재구성하는 사람. 그럴 땐 답을 어떻게 나눴어야 된다고? 여기에서 이곳으로의 전환 또는 이거에서 이곳으로의 변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하겠어? 100원씩 줘. 한 문제 가르쳐 줬으니까.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농담 아니고 봐봐. 그러니까 정확하게 1점짜리로 낼 수 있는 문항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1번 끝났어. 들어가면 어려워 쉬워? 쉬워. 근데 또 혼자 읽으면 어렵다? 같이 읽으면 쉬운데 또 혼자 읽으면 어려워.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날아가기 전에 빨리 보는 거야. 휘발되기 전에 빨리 봐야 돼. 점심을 먹어야 돼? 먹지 않고 봐야 돼? 먹어야지. 먹고 먹으면서 보셔야 돼. 만약에 이거 내일 봐야지 이러는 순간 오늘 내가 했던 멘션들 느낌들은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복습을 해야 돼. 자, 2번이다. 교육과정의 의미와 수준이야. 의미와 수준. 그럼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한다는 거네. 하나는 의미 말한다는 거고 하나는 수준. 자, 나눠봐. 어디까지가 의미인 것 같아? 봐봐.
21쪽 첫 번째 문단까지지? 그 다음에 수준이? 얼른 넘겨봐. 25페이지까지지. 그치? 자, 그럼 내가 평소에 해왔던 패턴을 생각해봐. 교육과정의 의미와 수준 2번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나는 이미 이렇게 쓰겠지? 평소 내가 해왔던 수업 방식이나 선호하는 방식대로 시작하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왜 안 썼을 것 같아? 여기 책에 써있는데도. 이건 우리 영역이야? 교육학 영역이야? 그러니까 안 쓴 거야.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해? 자, 어떤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가 한번 파악해봐. 맨 첫 번째, 여기도 순서가 있다? 요것만 잠깐 지워볼게. 요것도 잘 들여다보잖아. 그럼 첫 번째가 어원이 있다, 어원? 찾겠냐? 그래, 오른쪽 문단 첫 번째 줄까지야. 이해되어 왔다. 넷째 다섯 줄까지겠지? 그지? 그게 어원이야, 어원. 꾸레레, course of study 그 말이잖아. 알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야, 두 번째 이렇게 학교교육 플러스 사회 플러스 개인의 입장에서. 그치? 교육과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페이지 맨 끝에 봐봐라. P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지? P 3제곱이잖아. 여기 봐봐, 언니 오빠들. 여기서 개념 정의를 하잖아. 여기서 개념 정의를 하면 꾸레레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개념 정의를 하면 P 세제곱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P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계획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이 실현되는 절차나 과정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행 이후에 최종적으로 거두어들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지? 봐봐라. 여기까지도 교육학이야, 역사교육학이야? 역사교육학이지. 역사교육학이지. 우리 학원이가 역사교육학이야. 농담이야. 교육학이야. 그러니까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말이지. 맥락이 없는 거잖아. 이해해? 그리고 학교교육의 측면에서라고 들어가 있네, 이제. 요 학교교육의 측면에 이걸 따로 떼고 있어, 여기 있는 걸.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써 있지. 첫 번째가 계획된 거. 그 뒷장이야. 두 번째가 실행된 거. 세 번째가 경험된 거 또는 학습된 거.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해? 여기까지야. 거기까지가 실은 교육과정학을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교육학 일반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라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굳이 없어. 그러니까 김태규도 어떻게? 비워둔 거지. 채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야.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이해해? 이제 여기지. 교육과정의 수준 2. 나눠봐. 첫 번째는 그러니까 21쪽 첫 번째 문단에는 지금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과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어. 그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어떤 거냐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겠지. 그래서 밑에 맨 아래 문단 보면 우리나라는 뭘 따르고 있다? 그런데 언제 들어와서부터 뒷페이지 넘겨봐. 23쪽 봐봐. 23쪽 둘째 줄. 언제 이후부터 우리는 조금 지방형 6차 이후부터 좀 지방형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이해해? 자, 그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말만 다시 한번 읽어줄게.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까? 21쪽. 자, 여기 봐라. 여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교육과정의 수준에는 크게 중앙 집권형이 있다고 그랬고 지방 분권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해.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이야. 그래서 1차부터 6차 때까지 이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지. 그치? 왜 이러냐? 미안해. 1차부터 5차까지는 이래왔다. 왜 이러냐? 교수형 묻기부터인데. 근데 언제 이후부터는? 6차 이후부터는. 6차 이후부터는. 현재 언제까지? 6차, 7차, 007, 09, 2015. 심지어는 20,
2022까지야. 2022까지.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뭘 추구하고 있어? 지방 분권형을 추구하고 있어. 이해돼? 그 말만 지금 쓰고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21쪽 읽어볼게요. 21쪽.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그걸 누가 개발하는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교육과정 개발체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 주체야, 주체.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과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별로 나눠보면 두 줄 밑에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은 뭐다? 중앙 집중적. 캐나다, 독일 등은 지방 분권적. 그치? 어렵잖아. 좁은 나라들은 중앙 집권형, 넓은 나라들은 지방 분권형. 대체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 개발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 써있지? 장점. 학교 수준의 수준과 질을 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말이지. 질 관리 체제의 강화. 반대로 단점은 획일화될 수 있어. 또 교사가 빠져. 교사가 빠져. 국가에서 제시한 걸 그대로 학생이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밑에 지방 분권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장점은 지역 여건에 맞출 수 있어. 단점은 개판될 수 있지. 개판될 수 있어. 실제로 벨기에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어.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방마다, 그러니까 주마다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달랐는데 벨기에 남부 어느 주 하나에서는 레이시즘에 관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집어넣었어. 레이시즘. 극단적 인종주의, 차별주의. 거기서 뭘 집어넣냐면 집시와 유대인은 인간, 인종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집어넣어버렸어, 그걸. 그치? 또 다른 무엇의 부활이야? 안티? 세미티즘의 부활이지. 그치? 히틀러의 역사인식의 또 다른 부활 아냐. 그래놓고 중앙에서 이런 내용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무슨 교육과정 아니냐라고 따져? 지방분권형 아니냐라고 따져. 이런 식으로. 그로 벨기에도 싹 바꿨어. 지방분권은 무슨 개뿔 지방분권. 우리는 모두 다 모두 나가자. 중앙집권으로 나아가자라고. 필요해. 이런 상대주의적 역사인식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단일한 기준이나 틀을 마련해주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이해합니까? 계속 읽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한국은 두 번째 문단이야. 한국은 국가, 즉 중앙정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부 23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누가 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문서를 발표할 때 항상 누구 이름으로 발표가 되는 거야?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발표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정식 교육과정 문서거든. 봐봐라. 이렇게 써있어. 교육과정 문서 앞에 어디서 고시하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그 다음에 이 고시 영어 번호를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연도야. 연도. 요거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업무 종료 시까지 30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의 시리얼 넘버를 달게 돼 있어. 단 이것은 공적인 문서에만 국한돼. 그 중앙에서 지방 단위 학교에 통용되는 문서에만 국한되는 번호라고. 이해해? 근데 이 가운데 별책 7이라고 그랬다. 별책 7. 별책 7이면 이건 뭐야? 총론이라는 이야기야? 강론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총론 개정사항이라는 이야기야? 교과별 개정사항이라는 이야기야? 교과별 개정사항이라는 이야기지? 교과야, 교과. 우리는 교과가 무슨 교과군에 편제돼 있어? 사회교과군에 편제가 돼 있어? 사회교과군 가운데 무슨 과목으로 편제가 돼 있어? 역사 과목으로 편제가 돼 있어. 다시 우리는 어떻다고? 사회군 가운데 역사 과목으로 편제가 돼 있다고. 이게 교과 편제고 이게 과목 편제야. 교과는 뭡니까? 과목들의 묶음이야. 과목들의 묶음. 역사, 지리, 일반사회 묶어서 뭐라고 불러? 사회과라고 불러.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라. 역사야, 역사. 근데 이 역사 안에 한국사가 있고 동양사가 있고 서양사가 있다고 쳐보자. 아니면 직접 배우는 과목명처럼 한국사가 있고 동아시아사가 있고 세계 역사의 이해가 있다고 쳐보자. 그지? 그럼 그런 것들은 과목이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과목들이 묶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교과가 되는 거야. 이해해? 그러니까 사회과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교과고 이게 과목이지만 역사 교과라고 묶었을 때는 이 과목 밑에 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동아시아사과, 세계 역사의 이해과, 한국사과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과목이 되는 거라고. 네. 한 가지 원리만 알면 돼. 뭐가 상위 개념이라는 거? 교과가 상위 개념이라는 거. 네? 교육학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가르치기 위한 무엇의 묶음이야? 과목의 묶음이야. 과목의 묶음. 이것들의 묶음이라고. 역사과, 지리과, 또 뭐? 일사과. 이런 것들의 묶음. 묶음을 뭐라고 불러? 교과라고 불러. 이해해? 교육부고시 2015-74호의 일부 개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15년도 문서의 일부 개정이 몇 년도에 나온 거다? 18에 나온 거다. 이해해? 15년도 74호라고 그랬는데 이 15년도 74호가 사회과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였거든. 이게 부분 개정만 이루어진 거야. 총론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근데 뭐만 바뀐 거라고? 강론만 사회과 교육과정만 바뀐 거라고. 교육과정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는 거 알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 이거 그냥 다리각자를 쓰는 것 뿐이야. 이렇게. 그럼 이게 뭐 하는 소리야? 해당 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거야. 교과 교육과정. 이건 전체지. 이런 교과 교육과정의 전체의 묶음을 말하는 거고. 이해해?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뭐는 안 바뀌어? 잠이 오냐? 잠이 와 지금? 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뭐는 안 바뀌냐고. 이건 안 바뀌어. 그런데 뭐가 바뀌어? 요게 바뀌어. 그러니까 2018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인 셈이지. 우리 거만 변한 거야? 이게 2018 가운데 역사과와 과학과만 변했어. 그러니까 사회과와 과학과만. 이게 지금 사회과 교육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 봐봐. 무슨 교육과정? 밑에 봐라. 여기서 만든 거라고. 지금 이거 보려고 한 거 아니야. 방금 읽었던 부분 다시 봐봐. 그치? 어디 써 있어 그게? 지금 21쪽에 아래서 셋째 줄에 써 있잖아. 기본적인 사항은 누가 정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 여기에 수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니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총론을 보잖아. 그럼 항상 교육부 장관의 머릿말 앞부분에 딱 있어. 본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고 뭐 또 뒤에 뭐 어디 관악산에서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또 그렇게 동일하게 써요. 조심하실 건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 교육부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뒤입니다. 뒷장 두 번째 문단. 교육과정 문서는 크게 모함으로는 아니다. 이미 방금 내가 말했던 거야. 총론과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총론은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 인간상, 중점을 둔 사항들, 학교교육 목표, 학교교육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이런 거 써 있어. 반대로 강론은 강론. 그 밑에 봐봐. 그렇지. 어떤 과목을 평생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과목은 필수고 어떤 과목은 선택 과목인지 이런 게 총론에 다 써 있다면 실제로 우리 과목에는 두 번째 문단에 써 있어. 과목에 뭐? 여러분 과목에 뭐? 성격 또 여기 봐봐. 이게 중학교 배우는 역사야. 몇 학년에 배우기로 돼 있는? 8학년? 9학년에 배우기로 돼 있는 8학년, 9학년. 그러니까 중딩 2학년, 중딩 3학년. 대한민국 교육을 축으로 흔드는 이 두 학년의 악마 집단들. 얘네들이 배우는 거라니까? 그잖아. 어떻게 제시돼 있다고? 그거 봐봐. 지금 써 있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읽어봐봐. 뭐? 성격. 또? 봐봐. 순서대로 맞나? 맞아? 또? 맞아? 또?
맞아? 그런 식으로 써 있다고 교육과정에. 총론에 강론에? 강론에 그렇게 써 있는 거라고. 강론에. 이해하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나서 교과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맨 밑에 보시면 아래서 세 번째 줄로 봐볼까? 어떤 내용을, 목표가 뭐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와 관련 내용들이 지침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성취 기준에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통해 배워야 될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이용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 제시되어 있다. 무엇이라고 불러 그걸? 성취 기준이라고 부른다고. 아까 우리 봤었어? 그지? 요거. 지금 중학교 역사 맨 첫 단원에 성취 기준이라고. 봐봐. 9학년 역사 대단원 1, 중단원 1. 그지? 그러니까 이 성취 기준은 무슨 단원 정도 기준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중단원. 상세화냐 대강화냐? 교육과정의 상세화야 교육과정의 대강화야? 대강화야. 교육과정의 대강화. 잘 봐봐라. 역사의 의미를 알고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다. 방금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야. 그럼 어때야 되냐면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을 토대로 해서 배울 뭐가 있어야 돼? 배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이거야 이거. 그렇지? 또 이거야.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의미가. 그리고 이를 통해 수업 이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지. 능력. 성취 기준이 이렇게 쓰여 있어. 자, 내가 하나 해줬으니까 니들이 연습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거 성취 기준. 내용. 그지? 그 다음 뒤에. 능력. 기능 또는 능력. 잘했어.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세 번째 거. 내용. 봐. 이건 쉬운데 또 이걸 해보라니까 어렵지? 역결혼이 원래 그래. 사례 문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런 사례 문제를 어떻게 연습하고 합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만 잘 따라가셔도 충분해.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잘 한번 해보게. 자, 여기까지다. 이미 다 읽었어. 어디는 다 읽었어? 봐봐, 어디 다 읽었어 지금? 2번까지 다 읽었잖아. 그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나 뭐 가르쳐 줄 거냐면 그 책에 이제 이게 나와 있다? 이게 나와 있어, 이게. 여기서 다운받아갖고 문서 좀 봐봐라 라는 게 나와 있어. 그래서 다운받아서 문서 받는 방법까지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끝나. 알겠습니까? 어때? 재밌지? 재미없으면 분명한 거는 본인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명확히 말하지만 이렇게 해줘도 재미가 없다. 본인 머리에 문제가 있거나 문해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야. 잠깐만 쉬면 생각해봐.